2021년 교육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교인 에모리 대학교 옥스퍼드 칼리지에 다니던 중국인 유학생 K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K양은 전형적인 모범생으로 어릴 때부터 성적이 우수하고 토플 점수도 만점에 가까웠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그녀를 항상 밝고 쾌활하며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외향적이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니 모두가 믿기 힘든 일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미소 우울증은 비전형성 우울증의 한 형태로 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유쾌하고 심지어 유머 감각까지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하고 낙천적인 가면 뒤에는 낮은 자존감과 심한 경우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다. 친구들 앞에서는 무척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최근 몇 년간 평소 밝고 긍정적이던 유명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뉴스가 심심찮게 나왔다. 미소 우울증은 이미 우리 곁에 숨어들어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다. 평소 습관적으로 나는 괜찮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숨긴 모든 부정적 감정이 상상 이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처음에는 불면증이나 무기력증 등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이지만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국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린다.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와도 대화가 척척 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연애 전선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 요즘 말로 될 놈들의 표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늘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자신의 삶도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종종 다른 사람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려 상담가 역할을 자처한다. 하지만 막상 그들과 사적으로 가까워지면 그들도 인간관계의 위기와 감정적 침체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인생의 여러 고달픈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숨긴 채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지내고 있어라는 허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어른의 세계에서는 슬픔과 기쁨이 따로 있다고 한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도 없고 성숙함을 보여줄 수도 없으며 그 대가로 어떤 혜택도 얻을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취약성과 불안감을 숨기는 법을 배운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불안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삶이 과연 온전히 나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진정 성숙해질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람이 겪는 우울증은 실제로 자기 억압과 관련이 있다. 자기 억압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내면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겉으로 아무런 행동이나 표정, 말 등을 표현하지 않고 억제함으로써 지금 느끼는 감정을 철저하게 숨기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은 물론 생각과 욕망까지도 억압한다. 자기 억압을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잠재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 번은 외출하려고 집을 막 나서는데 앞집에서 엉엉 우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어른이 고함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너 그렇게 계속 울면 진짜 혼난다. 얘가 맞아야 울음을 그치려나? 엄마가 계속해서 아이를 혼내자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윽고 엄마는 정말로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고 아이는 자지러질 듯이 울어댔다. 문 앞에 서 있던 나는 도저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참지 못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아이의 엄마가 방범창 사이로 얼굴만 내밀고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무슨 일이시죠? 나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울어서요. 어머님도 혼내느라 지치셨을 텐데요.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내 말을 듣고 아이의 어머니는 나를 흘겨보더니 미친놈이라고 말하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결국 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심리상담사로 일하는 동안 수많은 유형의 내담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모두 어렸을 때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매를 맞은 경험이 있었다. 울 때마다 부모는 울음을 그칠 때까지 더 세게 때렸다. 그렇게 서서히 아이들은 맞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처럼 성장 과정에서 자기 표현이 항상 무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하고 억압을 받으면 점점 표현 대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지낸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그저 어른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체면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일 뿐 내면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을 감추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취약성과 불안이 드러날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자기 억압의 형성이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발생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이론에 따르면 0에서 1세를 구강기라고 한다. 이때 영아기의 아이는 구강 활동을 통한 자극으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대로 입에 넣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구강 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구강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구강기 아이는 엄마와의 공생으로부터 제1차 분리에 이르는 심리 발달 단계를 경험한다. 이 단계를 잘 거치면 아이의 미래에 독립적인 인격을 형성하고 경계의식을 확립하는 데 좋은 토대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 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착오증 등의 행동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단계에서 형성되는 표현 장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이인 당신은 매일같이 집 앞을 지나가는 요란한 기차 소리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느낀다. 당신에게는 두려움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기에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머니는 당신의 울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끔 톡톡 다독이며 나무라는 투로 달랠 뿐이다. 당신은 어머니의 이런 반응에서 사랑스럽지 않고 말을 잘 안 듣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을 탓하며 깊은 수치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울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머니를 공격하는 것이자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실제로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당신은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수치심을 인정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잠재의식은 당신이 성장한 후에도 다른 사람이 경계를 넘어 심리적 약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든다.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에 수반되는 수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두려운 것이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라고 가장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과도하게 억눌린 부정적 감정이 쌓여 있다. 이는 결국 불안장애, 우울증, 강박증 등과 같은 훨씬 격렬한 방식으로 표출된다. 많은 사람이 간혹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킬까 노심초사하며 웃음으로 감추고 괜찮은 척하는데 그럴수록 내면의 두려움은 따라오고 이는 다른 사람과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 정말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과감히 표현하고 자신의 취약함과 불안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 상담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례를 접하게 되는데 그중 습관적으로 자신을 억압했던 한 중년 여성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저와 내담자로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내 말에 그녀는 곧바로 반문했다. 그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 감정이요? 그게 뭐예요? 오랜 자기 억압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데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가 자신의 진실한 내면과 연결되어 진짜 기쁨과 슬픔, 괴로움과 억울함, 불안함 같은 감정 상태를 경험하게 한 후 이것이 그녀의 진짜 감정이라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런 뒤 담대하게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 누구나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 외부 세계와 더 깊이 관계를 맺고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은 두려움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서 비롯된다. 드러낼수록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성장 환경에 따라 감정 반응 패턴이 다르다. 어쩌다 내 기분보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성격이 되었을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엄마 배 속에서 나오는 순간으로 돌아가 보자. 갓난아기인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세상은 미지의 세계 그 자체다. 모든 것이 새롭고 혼란스럽다. 게다가 우리 자신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몸에는 작고 신기한 뇌가 있다. 이 뇌는 몸의 지휘본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앞으로 우리는 이 뇌와 함께 성장하며 세상과 상호작용한다. 이 뇌는 구체적인 존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추상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준다.
또한 우리에게 단순한 감정을 경험시켜 인간의 풍부한 정신세계를 이해하게 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뇌가 다 똑같을까? 물론 다르다.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좌뇌가 더 발달해서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웅변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뇌가 더 발달해서 자기만의 색을 가진 독특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 뇌가 발전하는 모양과 사람마다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 데는 유전적 요인 외에도 성장 과정 등의 후천적 요인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뇌에서 감정과 정서를 다루는 부분은 성장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성장 과정을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포용적 환경이다. 어려서부터 부모나 다른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관심, 호응, 지지를 받고 자라서 세상이 핑크빛으로 가득하고 온전한 행복과 기쁨, 여유로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느낀다. 또 다른 하나는 파괴적 환경이다. 거부와 미움, 비판, 다툼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 세상이 온통 먹구름뿐이라 여기고 이유 없이 위축되며 두려움을 느낀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동안 뇌는 서로 다른 감정 반응의 패턴을 만든다.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는 패턴도 성장하면서 뇌가 경험한 반응과 함께 점차 만들어진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성격은 파괴적 환경에서 습득한 일종의 인간관계와 감정 반응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이익을 자신보다 우선시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 방식으로 사람이나 세상과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익숙하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한다. 하고 싶지 않거나 자기 뜻에 어긋나더라도 상대방이 원한다면 기꺼이 해주기로 한다.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워한다. 갈등이 발생하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동으로 회피한다. 성격이 예민하다. 그들은 특히 다른 사람의 감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도움을 구하면 빚을 진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늘 신경 쓰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에서 주눅이 들어있어서 진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다른 식의 관계 맺기가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성격과 기분을 맞추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든 사회에서 좋은 구성원으로 성장하려면 대인관계를 피할 수 없다. 대인관계에서 기분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행위다. 예를 들어 명절에 친척과 친구, 동료에게 선물을 보낸다거나 평소 친구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은 모두 기분을 맞추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기교이다. 기분을 맞추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성격은 고정된 대인관계 패턴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기분을 맞추려는 유형의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맺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그와의 의견 일치를 유지하고 감정에 신경 쓰느라 결국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또 이들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는 목적은 오직 그들에게 인정받는데 그칠 정도로 인격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기분을 맞추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수단으로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사용되어야 한다. 자아가 건강할수록 세상과 더욱 조화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신의 위치가 어떤지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하는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는 데서 자유로워지고 자기만의 의미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는 사람의 동기가 자기 개발이 아니라 두려움일 경우 이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에너지 소모가 증가하고 자기 개발이 제한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과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고 이로 인해 정말 중요한 일은 나중으로 밀려 자기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대인관계에 취약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기 쉽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정도면 만족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진짜 욕구를 억누르는데 익숙함으로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과 자기 혐오에 빠진다. 영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은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추는 성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영화다. 여주인공 마츠코는 일생을 아버지가 원하는 이상적인 딸로 살기 위해 자신을 희화화하고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스스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확신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연인이 되어 구타를 당하거나 매춘부가 되어 돈을 벌어오라는 요구를 받아도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처럼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추는 유형의 사람들은 그래야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다. 중국의 영화 감독 장원은 한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려고 부단히 애썼다고 고백했다. 잘못된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마음속으로 나답게 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고 있다. 장원 감독 역시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영화를 만드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자신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한 결과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유형의 많은 사람은 장원 감독만큼 운이 좋지는 않아서 마음껏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결국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소모적인 행위로 인해 자기만의 색을 잃어가고 심지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 마음을 돌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주제의 글과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하나같이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존중하고 인간관계의 경계를 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모습을 담대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말한다. 솔직히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방향을 찾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내면의 두려움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고통만 줄여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한다. 다른 이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세상은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라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미워한다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고 비위를 맞추는 방식으로 화합을 이루고 인정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갈등으로 가득 차 있기에 누구도 이 세상의 갈등을 없애기는 어렵다. 갈등을 없앨 수 없다면 내면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갈등을 직면하자. 갈등을 직면하는 것은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과 공존하는 방식이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환상을 깨트리고 인생의 참혹함을 직시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색깔로 살아갈 수 있다. 너무 내향적인 원형은 모임이든 회식이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만 가면 쉽게 긴장한다. 그래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이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다. 가끔은 그녀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과 행동이 어색해지고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이유가 내향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우리는 곳곳에서 원형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사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거스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맞춰 나간다. 그래서 어디서나 긴장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인간관계나 사교적 자리에서 그런 사람처럼 되고자 애쓰지만 이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고 만다. 당신도 원형과 같은 사람이라면 모든 문제가 내향적인 성격 탓이라고 성급하게 결론 짓지 않기를 바란다. 잘 생각해보면 다른 장소나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이들이 누구보다 유쾌하고 수다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특정한 환경에서만 자유롭게 관계를 맺는 반면에 다른 환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극도의 불안함과 긴장감을 느낀다. 이것은 내향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유연성 문제이다. 성격 때문이 아니라 유연성이 부족한 것. 성격의 유연성이란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 자아의식과 자아통합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성격을 뜻한다. 성격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탁월하고 열린 자세로 삶을 대하며 다양한 상황에 여유롭게 대처할 뿐 아니라 다른 역할에도 잘 적용함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성격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은 늘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는 경직된 태도로 초지일관하여 갈등과 마찰을 빚기 쉽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서 흔히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역지사지의 능력이 부족하고 종종 아니면 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느라 사건이나 사물의 다양한 면을 보지 못한다. 자신의 의사와 기대에 맞지 않는 일에는 도피 심리가 생겨서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한다. 적응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환경이나 장소에 어울리기 어려우며 갑작스러운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해 고난이나 스트레스 앞에서 부정적 감정과 극심한 감정 변화에 휩쓸리기 쉽다. 자아의 발달에 따라 유연성이 달라진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부모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자란다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 어린 시절 아무리 울어도 부모가 들여다보지 않고 배고파해도 제때 음식을 주지 않는 등 안정감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아이의 마음속은 세상에 대한 회의와 적개심으로 가득 찰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부족한 안정감은 성격의 유연성을 저해하며 성인이 되었을 때 많은 사회적 상황이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부모 외에도 통제형 부모도 성격의 유연성이 부족한 자녀로 키우기 쉽다. 통제형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많은 규칙을 정한다. 이것은 아이가 스스로 탐색하는 것을 막아 진정한 자아를 발달시키기 어렵게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 환경과 맞닥뜨렸을 때 아이는 독립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해 주로 부모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아이도 유연성 높은 성격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한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유연한지는 자아가 잘 발달되어 있는지에 달려있다. 자아가 충분히 발달했다면 성격 유연성이 비교적 높을 것이고 반대로 성장 과정에서 자아가 억압되고 제한되었다면 성격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행복한 어린 시절은 평생을 치유하지만 불행한 어린 시절은 치유하는데 평생이 걸린다. 이 유명한 속담은 타당성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인간 발달은 적극성을 발휘함으로써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성격 유연성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첫째, 마음의 방어를 내려놓아라. 성격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과 행동에 집착하고 고유한 행동 패턴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성격 유연성을 높이려면 먼저 자기 방어를 내려놓고 마음의 높은 벽을 허물어야 한다. 우선 방어 기제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춤이나 요가처럼 온몸을 스트레칭하면 긴장이 풀려 감정이 진정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려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앞에서 우리는 더 쉽게 보이고 받아들여진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본연의 자아는 점점 변해서 더 완벽한 자아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심리상담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선배나 친구일 수도 있다. 누구든 이런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치유받으려 노력한다. 성격 유연성을 높이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연민과 사랑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타인과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